네, 방금 소개받은 손화철입니다. 어, 제가 한동안 또 이 모임들에 잘 참석을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네, 오늘은 챗GPT의 여러 얼굴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에서 그 이제 다른 공학자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 전에도 다른 곳에서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 제가 약간 이제 약간 당황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챗GPT 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왜 사용하지 않는지는 또 뭐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말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활용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제가 잘 활용 안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약간 이제 기술 철학자여서 이렇게 약간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얼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에 기술 철학 소개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세 가지 얼굴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마지막에 다시 이제 좋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술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도 평화연구원에서 이제 잠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침투해 있다. 따라서 기술은 지금 인간이 지구상에서 영위하는 삶의 핵심일 뿐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철학에서 그 이슈가 되었던 과거의 철학에 말하자면 주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 번역이라는 그 활동도 바뀌는 것이고 국제 정치 전쟁이라는 것의 의미도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것들이 다 바뀝니다.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로병사의 의미가 기술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에서 다루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술 철학이 최근에 이제 그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뭐 그 이제 기술 철학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떤 흐름들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어, 뭐 고전적 기술 철학은 처음에 기술 이제 핵폭탄이 이제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 섞인 그런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경험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구로서의 기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런 핵폭탄의 트라우마가 좀 사라진 다음에 등장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최근에 이제 좀 유행하는 건데, 기술이 사람을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제 전혀 새로운 인간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좀 접근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이런 흐름과 뭐 일정하게 이제 종합을 하면서 이제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어떤 역설적인 관계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역설은 사람이 뭔가 인공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그런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게 인간한테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이 또 다시 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과거에도 기술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기술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는 시대 사람이 신석기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오늘날처럼 기술이 빨리 바뀔 때는 이 기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고 어, 멀지 않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논의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GPT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 만든 어, 그 이제 슬라이드인데 챗GPT가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챗GPT가 우리가 뭐 만나면 다 챗GPT에도 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2년 11월에 나왔습니다. 11월 15일인가 나왔으니까 지금 만으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냥 챗GPT 하고서 그냥 그림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은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책도 엄청나게 그야말로 수백 권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책은 23년 1월인가 2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고 엄청나게 팔리기도 했죠. 수많은 논의들이 그 뒤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 며칠 전에도 그 챗GPT의 신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챗GPT 3.5로부터 시작해서 4.0도 나오고 뭐 4.5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5.1인가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고 처음에는 뭐 차지를 한 20불 정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200불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기능도 엄청 발전했는데 이제 지금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제너럴 AI의 시작인가? 그러니까 뭐 제너럴 AI라는 말도 쓰고 뭐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죠. AGI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바둑만 두는 AI가 아니라 번역만 하는 AI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는 AI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챗GPT를 믿을 수 있냐? 예. 아까 이제 번역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번역을 잘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이제 챗GPT에 번역해 줬을 때 그걸 그대로 믿고 쓸 수 있나?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챗GPT를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이은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어떤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챗GPT가 생각만큼 비즈니스에 영향 그 뭐랄까 비즈니스 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그 AI 관련한 이 주가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 챗GPT가 이해하는가,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가, 아니면 아는가, 챗GPT가 아는가,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예사로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좀 당혹스러운 표현이죠.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외에도 사실은 달리 많이 이야기되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이제 많이 드릴 말씀이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는 유령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이미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노동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인공지능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이제 이야기 될 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0년 정도는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딥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가공이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한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알파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딥러닝을 하려면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바둑 데이터는 간단합니다. 그건 기보니까 기본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건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려면 자동차 가면서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전봇대인지 그걸 다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놓고서 거기다 라벨링을 해줍니다. 나무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 다음에 요건 나무, 요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챗GPT가
어, MS 채팅보 테이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라는 옛날에 그 채팅 봇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건 뭐 굉장히는 아니지만 꽤 오래된 버전인데 그건 실시간으로 채팅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런 채팅 봇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딱 내놓으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이 채팅 봇이랑 계속 채팅을 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학습하니까 이 테이가 나중에는 이제 레이시스트가 되고요.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채팅의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챗GPT는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다 시킨 상태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걸 그때그때 바로 그 학습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 3.5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정보가 2021년까지만 돼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뭐 문재인이라고 대답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놨고 몇 년 전의 데이터만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서 그러면 왜 그게 왜 좋으냐 하면 옛날 데이터 중에 이상한 걸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정보를 긁어오는데 그 정보 중에서 이상한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걸러냅니다. 또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거나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아니면 굉장히 레이시스트건 섹시스트의 그 정보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거를 누가 걸러내냐? 손으로 걸러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이제 왕창 모아가지고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분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부적절해.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주로 베네수엘라 같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이런 환경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서 잡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해서 뭐 그 정도의 사업 그건 아니었지만 뭐 그 컴퓨터가 한 일을 다시 이렇게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데이터 말하자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이 노동자들이 제3세계에서 이런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케냐에서 시급 2달러 이하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 성적으로 폭력적인 장면들을 계속 봐야 했던 케냐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 기사는 베네수엘라에서 그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자면 정리를 해야 될 데이터 셋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배달 앱에 뜨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에서 그걸 탁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클릭을 딱 한 사람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따내면은 뭐 작업을 다 하면 뭐 한 100불, 20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그게 땡 하고 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놓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한 번 잘하면은 그 다음 단계 조금 어려운 작업을 주고 작업을 잘 못하면은 이제 잡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핑이 뜨고 어떤 사람한테 안 뜨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완전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기가 뭐 일을 잘 했는데 잘 해서 줬는데 여기에 너무 이 작업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넌 페이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의도 할 수 없고 이제 이게 이제 광범위한 노동 착취가 지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픈 AI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픈 AI가 이제 챗GPT 만든 회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클렌징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모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성원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와 오픈 AI는 거의 그 눈에 띄는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이 없이 이제 자기들은 AI를 그냥 개발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AI가
그 챗GPT가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 그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막 이상한 그 난잡한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지 이제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다 이제 장치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이 스케일이라는 그 회사가 생겼는데 19살에 중국계 MIT 학생이 설립한 회사인데 엄청난 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각 그 AI 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정도 가공해서 다시 이제 제공하는 회사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제3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하게 하고 페이를 주고 뭐 이렇게 다시 검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면은 그걸 또 검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게 그 사람들에게 노동에 이제 뭐 착취를 한다. 뭐 그건 사실은 또 착취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이제 뭐 어린이 포르노나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니까 그냥 걷어내는 게 보기가 흉측해서 그렇지 걷어내는 게 문제가 아닐 텐데 약간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애매한 일들에 대해서 뭐가 적절하고 뭐가 부적절한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작업을 해도 그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함과 부적절함의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제 하는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그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들이 받은 매뉴얼에는 이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학회에 가서 그 발표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챗GPT는 남자냐 여자냐? 챗GPT는 챗GPT의 대답을 특징 지었을 때 이게 남자의 대답이냐 여자의 대답이냐? 혹은 부자의 대답이냐 빈자의 대답이냐? 교육을 받은 사람의 대답이냐 교육 못 받은 사람의 대답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정상성을 누가 할 것이냐, 또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오픈 AI의 그 이제 그 CEO가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대답을 어떻게 그 사람마다 다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다른데 문화마다 다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개인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엄청난 그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리스도인들 중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뭐 어떻다. 이번에 뭐 계엄이 어떻다 할 때 각자의 경향에 맞춰서 챗GPT가 대답해 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윤리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그냥 그 쓰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주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러면, 근데 이제 그게 뭐 얼핏 보면 또 뭐 이상한, 뭐 말이 되네 할 수도 있지만 도덕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의 그 보편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셈이 되어서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표준화도 있습니다. 이제 어,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이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챗GPT 채가 있거든요. 그냥 무성의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챗GPT스러운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짝짝짝짝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언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표준화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무색무취의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자 코딩을 하면은 컴퓨터 그 코딩을 하는 분들마다 똑같은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짜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각자의 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챗GPT가 영어 다음으로 잘하는 게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아주 이피션트하고 말하자면 깨끗하게 그냥 쫙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개인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이걸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정한 이제 그 표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 선택하고 그게 이제 분석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어, 그 AI가 이제 나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좀 이제 충격적인데 정부는 22년 기준 147개였던 국내 데이터 수가 29년엔 732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전망치는 굉장히 대체적인 전망치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기업마다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들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0개의 근데 그 7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쓰는 것만큼의 전기를 쓰면은 원전을 5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 윤석열 정부에 와서 원전 정책을 다시 한 것이 참 훌륭한데 AI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다행히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그 말이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원전을 50개를 더 짓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2029년까지 이야기잖아요. 지금 AI가 사용하는 전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엄청난데 에,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지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차차 해결해야 될 이건 어떻게 보면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력을 앞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력을 사용을 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AI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훌륭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거는 뭐 전기가 모자라 그러면 더 생산하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전을 지을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 반도체 집적도를 좀 높여가지고 전력의 사용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은 이제 이제 다 하고는 있는데 앞에 내놓고 이야기는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력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AI 드라이브에 대해서 지금처럼 강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 제가 이제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 가니까 홍콩 그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총장님이 학생들한테 챗GPT 그거를 다 사준 거예요, 계정을.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챗GPT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제 한 달에 20불씩 학교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에 가니까 홍콩에서 화장지가 하루에 몇 톤을 쓰나 그게 이제 포스터로 붙어 있습니다. 화장지를 몇 톤을 쓰는가. 화장지 몇 톤을 쓰면은 그게 나무로 몇 그루인가. 그러면 그게 이산화탄소로 뭐 몇 톤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지를 아끼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화장지를 아끼고 챗GPT를 그렇게 마음껏 쓰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챗GPT 한 번으로 지금 한 번 돌릴 때마다 사용되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그 이제 그 조그만 페트병 한 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한 번 돌릴 때마다 이제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걸 식히려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전력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도 구글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강물에 수온이 올라서 물고기가 폐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전혀 그 친화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챗GPT 구동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그 이제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도대체 누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제 몇 년, 사실은 이제 그 작년에는 챗GPT 열풍 때문에 창작자 AI 기업 갈등 고조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창작자들이 그 파업을 하는 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챗GPT로 이제 글을 쓰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채점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 표절 그걸 돌리면은 표절 비율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돌리면은 표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새로 생성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걸 챗GPT로 했느냐는 뭐 의심된다 하는 거 정도는 이제 나오는데 표절은 안 나옵니다. 어디 누구 걸 그대로 갖다 뱉은 게 아니라 이게 돌리면 돼요. 근데 돌리는 거는 문장을 잘 이제 바꾼 것인데 그 내용도 챗GPT가 새로 만들었냐? 당연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선가 온 겁니다. 물론 그 조합되지만. 그럼 막 조합돼서 섞여 들어간 그 부분의 그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작가가 23년에 소니 월드 포토그래픽 어워드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다 출품을 해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건 사실 이제 그 생성형 AI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생성형 AI의 문제를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미지와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챗GPT의 그 뭐 요약 같은 거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PDF로 이렇게 넣으면은 문서를 넣으면 그 사람들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을 먹이면은 요약을 쫙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챗GPT의 데이터로 또 산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뭐 보고서 쓰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기밀 자료를 챗GPT한테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그 상당히 그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우리는 이제 챗GPT가 뭐를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는 상당히 노력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나 글들이 거기에 이제 인터넷에 막 들어가 있고 그 저작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저작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내용으로 발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될 거고 학회들의 논문들도 사실 그 문제가 이제 많죠. 저도 학교에서 지금 뭐 이제 정부 과제 같은 거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보고서를 써내야 되거든요. 어떤 교수님이 이번에는 챗GPT를 좀 많이 이용해서 쓰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근데 뭐 문장을 다듬고 이런 거 뭐 번역하고 그런 거를 챗GPT가 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닐 텐데 이게 그 선이 굉장히 이제 그 미묘해집니다. 네, 조금 이제 그 이제 챗GPT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어, 그 잠시 이제 다시 기술 철학의 논의로 들어가서 공리주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기술에는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술이 발전하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가 생기면은 좋아지는 게 있죠. 이제 정보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누군가 정보를 왜곡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글자로 적어 놓으면. 근데 이제 문자가 생기면 개인의 기억력은 없어지죠. 이제 떨어집니다.
휴대전화가 나오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장거리 이동 가능해졌지만 매연이 생기고 휴대전화는 뭐 이런저런 뭐 농담처럼 적어놨습니다만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功利주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술이 개발되는 게 기술을 개발해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功利주의에 그 주창했던 제레미 벤담은 어, 쾌락의 양, 그러니까 이익의 양으로 어떤 것에 도덕적인 판단을 어떤 사안의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제 제레미 벤담에 대한 비판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기를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많다고 해서 돼지의 쾌락과 소크라테스의 그 고통을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더 괴롭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더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에, 쾌락에도 질이 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배는 고팠을지 모르지만 정신의 어떤 즐거움은 더 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으로는 안 되고 질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였지만 훨씬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쾌락도 강도가 있고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마약은 예를 들면 쾌락의 강도는 매우 크지만 지속성은 매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철학책은 강도는 떨어지지만 뭐 지속성은 오래 가고 아니면 뭐 생산성은 더 좋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지금까지 사람들이 플라톤이 문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 기술 철학에서 기술이 과연 기술 사회가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익이 더 많고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늘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그러니까 벤담이 말한 7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발전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여지들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쓴 책에서 기술 발전을 할 때는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디에 쓸 것이고 뭐에 좋은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을 그 옛날에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을 패러디를 해서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세상을 이제 챗GPT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건 뭐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아, 이제 이거 밑에 박스에 있는 걸 보시면 챗GPT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챗GPT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기술이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아까 뭐 인공지능 그이 로봇이나 드론에 적용됐을 경우에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어두운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별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되게 하려면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기술은 그렇게 발전될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의 방향이 인간의 의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저는 여전히 미래는 현재의 기획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 지금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기술 발전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마다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은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기술과 관련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챗GPT가 어,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옛날에 옛날 아니고 얼마 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제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연차가 되신 분들은 디지털 이미그런트죠. 디지털 이민자고 디지털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티 펑션이 가능하고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줄 필요 없고 그냥 새로운 기기 던져주면 알아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굉장한 능력자들이라고 했는데 챗GPT 이미그런트는 어떻게 될까? 혹은 챗GPT 이미그런트는 굉장히 해피한데 챗GPT 네이티브는 어떨까? 지금 우리 세대는 다 이제 챗GPT 이미그런트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 이게 꽤 똑똑한 석사 학생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똑한 대학원생 학생이 한 것 같다. 다 잘하지는 않지만 꽤 잘한다. 자, 그런데 아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챗GPT하고 계속 챗GPT를 사용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연구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냥 챗GPT하고 같이 공부해서 나간 사람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이야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박스에 나온 것처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휴대전화 때문에 전화번호 다 잊어버리고 내비게이션 없어서 나 길을 못 찾는 사람 됐는데 그게 뭐 문제냐? 내가 챗GPT가 없으면 글짓기를 못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챗GPT 쓰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버리면 또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근거와 그런 교실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챗GPT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겁니다. 자기 통제력이 엄청난 학생이 아니면은 어, 그, 안 될 것이고, 그런 학생들은 뭐 옛날 방법으로 해도 어차피 잘하는 학생들은 다 그렇게 되겠는데, 어, 저처럼 이제 단어장 못 외우면 두드려 맞아가지고 영어를 배운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찔하죠, 사실. 경제적 양극화, 이제 이것은 사실은 존재적인 양극화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일과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챗GPT를 너무 많이 쓰면 챗GPT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챗GPT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그 격차는 엄청난 격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챗GPT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거기에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그 격차는 빈부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격차로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어, 그, 이거는 뭐 이렇게 뭐 피라미드도 아니고, 이제 소수의 몇 명과
나머지 전부가 이제로 이제 바뀌는 그런 존재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기술의 문제는 사실 매우 정치적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학관계의 문제고 권력관계의 문제이지 기술을 그냥 뭔가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뭐 누가 잘 쓰냐 누가 못 쓰냐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고,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기술 개발이 되면 모두에게 좋을 거야. 굉장히 편리해질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쓰는 사람한테는 참 좋지만, 누군가는 그 AI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 작업은 AI로 못하는 작업인 거예요. 부적절한 것과 적절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일을 AI가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기술 문해력이나 기술 거버넌스나 공학윤리나 이런 굉장히 오래된 개념들이 이제 여전히 유효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술 철학의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쓴 그 조그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에 대한 이제 서평을 어떤 분이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분이 더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베껴왔습니다. 여기 그 파란색으로 있는 그런 물음들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이제 물음입니다. 왜 이 기술이 필요한가? 누가 사용하는가? 누가 혜택을 입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누가 돈을 벌고 누가 권력을 쥐는가? 그러니까 이 기술이 하나 개발될 때마다 거기 이게 약간씩 나뉘거든요. 네, 갈립니다.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갈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조금 생각하면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그 정책들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이제 뭐 간단히 읽어보자면 기술 철학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챗GPT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우려가 있는데 그중에 몇몇은 시급한 대안을 요구한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 득실이 좋은 세상을 이어질지 평가할 때 밴덤의 골룸주의가 좋은 지침이 된다. 챗GPT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하려면 몇 가지 고려와 선택이 필요하다. 조금 더 한다면은 이 고려와 선택은 매우 정치적인 고려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